네, 안녕하세요. 탐독주의 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한 권의 책 이야기에 집중하는 북클럽 코너로 꾸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북클럽에서 다룰 책은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숲의 신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올해의 해외문학 뭐 어떤 게 좋냐, 아니면 올해의 책 뭐 있냐 하면은 후보가 사실 벌써 있고요. 특별히 해외문학이라고 좁혀주면은 바로 나오는 게 순교자, 외계인자서전, 숲의 신 이렇게 바로 나오고, 그리고 좀 덧붙이고 좀 생각하면 예수의 아들, 그리고 스페로까지 이제 포함해서 한 5종 정도는 그냥 올해 해외문학 벌써 후보다, 그냥 이거 얘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자동으로. 오늘 저와 함께 이 숲의 신 이야기를 하실 분은 제가 언급한 5권의 책 중 2권이나 편집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편집자셔. 네. 그리고 같은 회사를 다니는 네, 팀장님이신데, 네, 오늘은 이렇게 탐독지에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클럽에서는 은행나무 해외문학 편집자로 계시는 이판권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개인 채널에 오니까 또 다르네요, 느낌이 약간. 그니까요. 예, 쉬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업무는 아닌데 네. 약간 업무가 살짝 같기도 하지만 편안하게 네. 사심 담아서 하려고 왔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때요? 제가 만든 책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탐독주의라는 채널에 성격이 있으니까 초대해달라는 말은 못하고 계속 이게 배회하고만 있었는데, 저번 주엔가 이렇게 딱 갑자기 한번 하시죠 이렇게 네, 맞아요. 하셔가지고 냅다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색깔이 있나 모르겠고요. 오늘 기준으로 업로드된 게 12화 정도 돼서 네. 방향은 있는데, 근데 제 취향이에요, 사실. 책 그래요? 자체가. 네, 그래서 뭐 전혀 그런 건 없었고, 다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일정을 어떻게 맞춰볼까. 혼자 하니까, 개인 채널이니까 네. 생각보다 빡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업무도 하고, 저희가 다행히 4.5일째라 네. 금요일날 오후에 보통 녹음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빠듯한 거예요. 편집까지 막 출퇴근길에 하고. 그쵸. 그래서 고민했죠. 그래서 언제 할까 하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보통 이 정도 되면 책이 나온 지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이제 괜찮겠다 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순교자랑 사실 스페셜은 자꾸 마음에서 뿅뿅 튀어나와요. 그 책에 대한 애정이. 그래서 한번 모시고 싶어서, 네, 저도 타이밍을 본 겁니다. 뭐 이게 전혀 색깔이나 이런 고민을 한 건 아니고 언제 부르면 좋을까라는 고민과 저의 여건 때문에 조금 늦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방송은 그걸 감안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결말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대체로 이 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꽤 있다를 감안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편하게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좀 일찍 가야 되므로 평상시 방송과는 조금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보통 길게 하면 더 오바되긴 하는데 오늘은 딱 1시간 녹음해서 한번 잘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숲의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당연히 편집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독자 입장이 아니라 진짜 내부자 입장이고, 네. 또 팀장님은 내부자 중에서도 아예 더 전 단계부터 하신 분이라 한번 숲의 신에 대한 약간 나오기까지, 이 숲의 신이 책이 나오기까지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첫인상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숲의 신 같은 경우에는 해외문학 편집자라면 눈에 안 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1년 내내 베스트셀러에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스레 이제 궁금해서 받고 작품이 괜찮아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재밌게 작업을 해서 독자들도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좋아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는 있었는데, 사실 좀 긴 호흡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됐어요. 이게 600, 거의 700쪽이니까. 그쵸. 사실 600이라고 하기엔 거의 696쪽. 그러니까요. 700이라고 해야지. 네. 근데 저는 계속 600쪽이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 600대죠. 그쵸. 엄연히 600대는. 1999년도 90년대니까. 스티븐 킹이 추천사에서 이제 200쪽 넘어가면은 정말 놓을 수 없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읽으면서 한 초중반 지나가니까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빨리 읽어야겠다라는 이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같은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초중반에 읽다가 조금 그만 읽을까 싶을 때, 아니 끝까지 읽으면 되게 독서 만족도가 높은 책이야, 제가 설득을 할 수 있으면 독자분들이 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은 계속 했었어요. 그 지점을 좀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초반에 이제 저희 서포터즈 분들이나 초반에 읽은 독자분들의 실제 후기가 그 지점을 되게 많이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재밌다, 뭐 3일 안에 읽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다른 독자분들도 조금 믿고 선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회의할 때 눈빛을 기억하는데 사실 팀장님은 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네. 이 책에 대한 확신이 강할 땐 눈이 네. 이미 반짝이면서 얘기를 하고 네. 근데 가끔은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맞아, 있으면. 맞아. 근데 수페시는 고민은 하는데 눈은 반짝여서 저도 헷갈리는 거죠. 근데 뭐 영업부 제가 소속인데 영업부 네. 입장에서 약간 걱정스러운 건 그거였죠. 너무 두껍다 사실. 네. 원서도 가져오셨는데 두껍고 번역하고 저희 디자인에 맞추면은 또 이게 거의 준 700이니까 700페이지? 그리고 스티븐 킹이 200페이지에 이르면이라고 했는데 뭐 제가 과소평가한 걸 수도 있겠지만 한국 독자가 300페이지 내외 책을 더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200을 하면 거의 한 권을 읽은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손을 뗄 수 없으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팀장님이 워낙 확신 있게 이거는 스토리가 힘이 있고 진짜 재밌다. 다른 설득을 안 하셨어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너무 단언하신 거예요. 이거 진짜 재밌고 읽을만하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죠. 사실 그때 책들 많이 나올 때였어요. 맞아요. 근데 네. 원고를 파일로 받고 읽으면서 중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한 100페이지인가 200페이지 네. 돌파했을 때 저는 이미 처음부터 마음을 뺏겨서 읽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빨리 읽고 있었더니 편집하시는 과정에서 또 원고를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원고 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편집 중이었으니까 그 원고 주면서 저도 그래서 읽었는데 깨달은 게 과장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 진짜였다. 그래서 물론 제가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세요. 하지만 은행나무 판권면에 편집자 이름이 안 떠서 찾기는 쉽지 않지만 SNS를 하셔야겠다. 저요? 네. 왜냐하면 판권님 그러니까 팀장님이 좋다고 한 책은 진짜 재밌어요. 좋다고 애매하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좋은 작품인데 잘 모르겠어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신데 가끔은 이건 진짜다라고 할 때 그 눈빛이 있거든요. 승근이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스페신도 그랬는데 뭐 더 많고요 당연히. 또 홍수는 내영혼에 이르고 할 때 그 눈빛이 두 권에다 저희는 막 떨렸죠. 이 책을 두 권으로 분권하고 막 케이스하고 하는데 그때 눈빛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좋은 의미로. 그래서 한번 SNS 계정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이 책은 찐입니다. 또는 이 책은 고민되지만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 이제 앞으로 더 믿기로 했고 원래 믿었지만 그래서 정말 저도 한 거의 3일 만에 후루룩 읽었고 전 초반부터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제가 보기엔 아마 대충 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당연히 계약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이 책의 내용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이미. 근데 전 하나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너무 스토리 구성이 촘촘한 거예요. 그래서 스릴러 뭐 범죄 스릴러라고도 부를 수 있고 실종 사건 또 이루어지니까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처음에는 부담스럽긴 해요. 한 700 정도가 좀 두껍다. 읽을 수 있을까 하는데 막 사람들이 추천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손에 짚고 시작하시면 반 정도 되면 이 생각이 들어요. 아깝다. 또는 다행이다. 이게 한 300페이지짜리였으면 나는 이 재미를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이 책 이틀만 읽으면 아까워요. 700 정도 돼야 3일 정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행복하게 저도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설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가 진짜 얼굴 표정에서 너무 드러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죠. 특별히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별처럼. 그래서 그 채널 수북에서 소개해 주실 때 슬로우 번이라고 하는데 그냥 번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반부터 재밌다고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읽힐 수 있겠구나. 저는 반전을 다 알고 작업을 하니까 이게 또 이제 스릴러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스릴러는 반전이 중요하다라는 제가 이제 중압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200페이지 저도 갈 때까지는 이게 조금 너무 느린데? 그리고 앞에서 너무 많은 걸 알려주는데? 막 이러면서 봤던 거예요. 전혀 아니었어요. 네. 전혀. 왜냐면 근데 사실 당연히 반전이 있으려면 앞에 떡밥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회수를 해야 돼. 네, 근데 나는 그 떡밥만 보이는 거예요. 막 내 눈에. 그렇죠. 왜냐면 결말을 아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 지점도 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반전을 아는데도 진짜 옆구리를 예상치 못하게 확 치는 또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말하는 게 이게 저희가 홍보할 때도 사용한 용어가 슬로우 번 스릴러라고 했어요. 왜냐면 두께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신다면 이거 슬로우 번이다. 타긴 하니까 좀 기다려달라. 스티븐 킹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제가 읽었을 때는 너무 아니었던 게 왜냐면 처음부터 실종이 팍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실종인가 긴가민가가 한 200페이지까지 나왔으면 슬로우 번인데 제가 느끼기엔 처음부터 실종이 됐잖아. 누가 실종됐는지 밝혀서 이게 왜 슬로우야. 처음부터 뻥하고 간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저도 그래서 슬로우 번보다는 모르겠어요. 제가 슬로우 번 장르 자체를 판 건 아니지만 스릴러 그냥 독자로서는 너무 처음부터 셌어요. 나름. 서정적인데 사건이 바로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리고 뭐 14년 전에 있었던 베어의 실종 사건도 좀 빨리 언급이 돼서 제 딴에는
그러니까 아예 사건의 퍼즐 없이 막 방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방향은 딱 정해놓고 천천히 여러 입장에서 이야기를 보니까 저는 오히려 되게 몰입됐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아쉬워요. 내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봤으면 또 독서 경험이 달랐을 거니까. 다르죠. 네. 그 황석희 번역가가 하는 말이 있죠. 뭐 누군가 번역하시니까 그 작품을 먼저 봐서 부럽습니다라고 했더니 제가 보는 거 CG 작업도 안 돼 있는 영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싶은데 난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이상한 CG 작업 덜 된 그 파일로만 보니까 영상 유출 때문에 그래서 좀 슬프다라는 말을 했는데 비슷한 감정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중간에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는 반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작은 장치거든요. 근데 그게 딱 그 퍼즐에 딱 끼워지는 순간 이 작품의 메시지가 너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크로스 체크를 해요. 마지막에 교정을 볼 때. 근데 저희 주관님이 봐주셨는데 주관님도 딱 그 지점에 이르르니까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재밌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확신이 들었던 거죠. 독자분들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물론 장르를 막 세분화하고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막 정의하는 거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게 좋았던 게 가끔 스릴러를 읽으면 스릴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떡밥 회수도 잘 안 하고 그냥 약간 자극적으로만 만들고 스릴러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 저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스릴러긴 하지만 좀 그렇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원하는 서사는 떡밥 회수도 하는 약간 미스터리 스릴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스릴러가 안 그럴 때가 있는데 스페시는 스릴러적인 요소 당연히 있는데 떡밥 회수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의 희열이 끝에 중간에도 있긴 한데 끝에 가면 타다닥 되면서 제목까지 딱 이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의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좋은 스릴러는 거의 마지막 장 한두 장 남겨놓고 또는 진짜 마지막 장에서 모든 게 해소가 돼야 장이거든요. 해소되고 막 2, 3장 더 나가면 사실 늘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 작품이 떠오르긴 하는데 사실 거기서 빵 끝내야 돼. 전 그런 작품을 좋아하는데 스페신이 그런 측면이 있죠. 맞아요. 엄청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자를 과소평가해서 죄송하다. 왜냐하면 마케팅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을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판매도 지금 되게 좋고 또 트위터나 여러 SNS에 사람들이 후기도 막 올라오고 그리고 채널 수법과도 광고도 잘 진행되는데 사심 담아서 또 책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트위터 같은 거 보면은 거의 간증 같아. 그러니까 증언들이지. 이 책 진짜 재밌어요. 서로 추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와 너무 독자 선생님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시다. 재밌는 책은 진짜 독자들이 먼저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알아본다를 약간 증명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책에도 실제로 보시면 지도가 수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보시면서 참고해도 좋은데 트위터에 담비님이라는 유저분이 책을 재밌게 읽다가 관계가 그러니까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물 관계들을 되게 귀엽게 또 그려주신 거예요. 저희가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마케팅팀에서 그 그림에서 사용한 약간 색깔하고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또 지도를 이렇게 따로 또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소소한데 되게 진짜 독자들과 만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독자분께서 인물 관계도를 올려준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장 집에 가가지고 지도를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보시면 담비님이 이 책이 지금 녹색과 분홍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 두 색깔로 그 인물 관계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나도 그 똑같은 색을 유지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렸던 거예요. 이게 수작업한 담비님도 수작업 하셨고 그 제 기억으로는 그 인물 관계 아래에 이 인물은 이 인물이 아니다를 또 정리하시지 않았어요? 루이즈랑 루이스가 같은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름 주석같이 이렇게 달아주신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맞아요. 알려주신 저도 헷갈릴 거예요. 거예요. 읽다가.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시 드린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교에서는 그 외래어 표기법을 보기 전이어가지고 여자분도 루이스, 그다음에 의사분도 루이스로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간에 제가 바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 주신 원고 읽으면서 약간 정리가 돼서 내가 잘못 이해했었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름이 약간 그랬었구나. 네, 그래서 그 루이즈랑 루이스가 되게 많이 헷갈린대요. 그쵸. 그거를 딱 집어주신 거죠. 너무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담비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진짜 좋은 마케팅이었던 것 같고 저는 잠깐 마케팅 얘기만 하면은 사실 저는 은행나무 해외문학 라인업을 진짜 좋아해요. 3년 전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가끔이 아니라 꽤 많은 시간 판매가 진짜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 좋은 책인데 알릴 길이 없어. 대표적으로 라우루스 같은 작품은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인데 진짜 두껍고 하는데 읽은 분은 맛을 아는데 그때 트위터 할 거야. 그때 트위터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올해 뭐가 변했을까 하면은 물론 독자분들이 알아주시고 뭐 제가 모르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 제가 볼 땐 순교자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뭐냐면 순교자 표지도 강렬했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과대 포장 없이 그냥 책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대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대담하게 또는 과장 없이 해외문학을 소개한다고? 제목도 그렇고 저희는 당연히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해외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트위터 위주로 해서 은행나무 해외문학 잘하네? 하다가 외계인 자서전 나와. 그러니까 이 책도 너무 좋네? 그런데 갑자기 이동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그때 이 흐름을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막 맞아요 은행나무 잘해요 라고 하면서 그게 계속 쌓이다가 물론 제 트위터의 제한적인 분석이지만 그러다가 스페셜까지 나오니까 이거다. 이 두께의 이 이야기를 근데 은행나무에서 났으면 우린 믿을만하다. 그리고 스티븐 킹과 우리의 정유정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시니까 이게 뭔가 따다닥 맞고 그리고 트위터 기반에서 저희가 마케팅을 꽤 했었거든요. 좀 더 대규모 또는 돈을 들인 광고도 당연히 하긴 했지만 뭔가 독자랑 진짜로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순교자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하고 트위터에서 북클럽 같이 저희가 한 달 동안 또 진행도 했었고 그게 그 당시에 막 붐업이 많이 된 건 아니에요. 몇 개의 이벤트로 사람들이 되게 여기 재밌게 한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와일드펠 저택의 여인도 따로 계정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알리고 그게 막 연결되면서 뭔가 딱 스페셜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이제 알아봐줬다. 독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알아봐주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감격스러웠어요. 독자랑 진짜로 같이 책을 알리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트위터가 특히 이제 독자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있으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도움이 많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정보를 퍼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야기를 한번 계속 가볼 텐데 이쯤 돼서 아직 스페신을 안 읽으신 분이 당연히 아직도 많습니다. 5천만 부가 팔려야 이제 이 얘기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책에 대한 한번 소개와 작가님에 대한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면 작가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리즈 무어라는 작가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작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4년마다 한 권씩 책을 내는데 그때마다 되게 점층적으로 인지도나 어떤 뭐랄까 평가 면에서도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페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년 1년 내내 베스트셀러이긴 했지만 저는 이 책이 정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적인 면에서는 언론 서평이나 이런 걸 보면 도나타트랑 많이 비견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 길고 되게 섬세한 글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비슷하고 그리고 읽으면 굉장히 많이 사전 조사를 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지점이 일단은 되게 비슷한데 어떤 서늘한 줄거리로 애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그런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네네. 글쓰기에 실제 약간 톤이 다르긴 한데 정유정 작가님도 떠오르게 정유정 작가님도 3년마다 장편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비슷하고 그리고 정유정 작가님에 대해서 알면은 제가 진짜 존경스러운 게 진짜 조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래 잘하니까 이대로 할 게가 아니라 진짜 그 지역에 가보고 예를 들면 영원한 천국을 쓰기 위해서는 진짜 사막도 가보시고 추운 빙하를 볼 수 있는 지역도 가셔서 그걸 계속 서치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3년마다 내시는 게 전 너무 멋진 행보 같다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정유정 작가님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다른 작품들을 좀 봤거든요. 제가 무게를 읽었어요. 중고 도서로 구해가지고 그 작품도 읽었는데 우선 리즈모어 작가님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죠. 누군가에게 다 두꺼워요. 대체로 다 두껍고 제가 무게 페이지를 까먹었는데 다른 책들은 다 500 당연히 기본적으로 넘고 스페셜은 준 700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껍다. 그런데 읽으면 그러니까 스릴러라고 하면은 막 도파민이 막 터질 때가 있고 아니면 복수심 그런 분노의 감정이 포커스가 있다면 무게는 이제 스릴러 쪽은 아닌데 되게 슬퍼요. 비참하고 되게 좀 더 개인 서사에 집중된 전형적인 미국 소설 같거든요. 근데 뛰어난 그리고 다른 작품들 제가 신업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풀 수 있구나. 그러니까 스릴러 또는 범죄 관련된 소설을 쓰는데 정서가 아까 언급하셨듯이 슬프고 아련하고 약간 그 감정을 건드리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상반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잘 담아내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절판됐는데 길고 빛나는 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죠.
황금 시간에서 출간됐다 지금 절판이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책도 지금 중고나라의 그 중고 서점에 가격 좋은 데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책이 전 약간 수페신하고 비슷한 측면은 뭐냐면 여기서는 경찰관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마약 연쇄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 실종된 여동생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막 찾는데 책을 사기 전에 보통 미리 보기로 앞부분을 읽거든요. 그러면 문장이 어떤가 스타일이 어떤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스페신을 다 읽은 상태에서 찾아보다가 길고 빛나는 강을 앞부분을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여기서도 1장 아주 처음부터 첫 문장이 시신이 발견될 때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스릴러 독자 입장에서는 모호하다가 이야기를 끌고 갈 때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거야 아닌 거야. 여기는 시신부터 등장하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정서가 되게 슬퍼요. 혹시 내 여동생인가? 그러니까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사실 늦게 나와도 되잖아요. 바로 나오면서 벌써 이입을 약간 끌어내서 이 책도 그걸 읽을 예정인데 그래서 얘기하신 거랑 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정서적인 측면이나 글 쓰는 이런 주기 같은 게 되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확실히. 그쵸. 네네네. 물론 스페신 너무 좋아요. 근데 더 쓰실 것 같아서. 네. 다음 책도. 이 절판된 책들 잘.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무게를 구했어요. 중고책으로. 재밌어요, 무게. 독자 리뷰들을 보다 보니까 수페신을 통해서 리즈모어를 안 독자분들도 계시지만 전작들을 읽고 기다렸던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자기는 리즈모어 작품 중에서는 무게가 가장 좋았다라는 분이 있어서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시지 싶어서 저도 구해놨어요. 네네네. 네, 읽고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리즈모 전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너무 하지만 아쉽게도 한 책,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은 소소의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아직 판매 중이에요. 네, 한 권은. 그래서 길고 빛나는 강도 품절이에요? 네, 품절로 떠 있어요. 알라딘 기준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전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스릴러를 내가 본 적이 있나? 이런 정서를 주로 다루는 그리고 두께도 있으니까 너무 읽을 때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수페신은 한 중반 정도 읽었을 때 이미 말했고 다 읽고 나서 말씀드렸는데 파인다이닝 한식 먹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온전하게 맛있다. 그러니까 어느 맛이 스토리를 억지로 짜가지고 인물이 죽든 아니면은 플롯이 죽든 아니면은 어떤 주제를 막 설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뭔가 떡밥 회수, 퍼즐 맞추기를 실패하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 소설이 뛰어날 수 있는데 스페신은 버릴 게 없어요. 정말 스토리를 잘 쌓았고 인물들도 저는 안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심지어 정이 안 가거나 너무 싫은 사람의 서사조차도 그 악을 다양하게 설명했지 보여줬으면 보여줬지 그거를 단면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파인 다이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으시다가 이 책 뭐야? 스릴러구나. 좀 두껍구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얇은 책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일 정도 겨우 남았을 텐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말을 어떻게 잘 보내냐면 이때 돼서 갑자기 나 100권 읽겠다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좋은 책으로 연말을 마무리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스릴러가 여름에만 어울린다라는 말은 그 홍보 마케팅에서 만들어낸 용어고 그런 계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수페신 읽으니까 가을 겨울에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건은 더위.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이나 사건 자체는 여름에 일어날 수 있어요. 막 덥고 무덥고 짜증나서 살인 사건이 막 예를 들어서 펼쳐지면 시신이 보통 발견되는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추리 소설 영화들은 겨울 가을 그쯤에 많이 발견되고 해결되고 봄을 맞이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셜록 홈즈 꽤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꼭 여름에만 스릴러 아닙니다. 원래 그 계절에 어울리는 걸 읽어야 되잖아요. 가을 비가 또 곧 내린다고 하는데 가을 비도 내리고 낙엽에 시신 숨기기 좋고 그런 계절에 스릴러 읽으면 또 스페신의 계절은 제가 읽을 때는 되게 가을 또는 약간 추위도 느껴지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꼭 여름에만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니까. 아무렴요. 어쨌든 초반 넘어가면 굉장히 읽는 속도가 나잖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책택에 오신 분들이 진짜. 자기 호흡 회복하기 되게 좋은 책이에요. 네네네 진짜로. 맞아. 너무 거의 모든 전 단언합니다. 이 책이 진짜 별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진짜. 네, 제가 커피는 사드릴게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재미없을 수 없어요. 아직도 안 읽으셨거나. 네,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네, 설득하고 말 거야. 네. 네, 그러는 거라 사심 담아서 소개를 해봤고 소설 한번
간단하게 스토리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보니 우리가 아직 줄거리도 얘기를 안 네, 하고 저희가 작가님에게 너무 빠져서 지금 네. 네, 그 소설은 이제 발라 가문이라는 부유한 은행가 가문이 소유한 청소년 대상 여름 캠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아까 말한 루이즈라는 이제 캠프 지도교사가 자신이 담당한 소녀 바버라가 밤새 사라진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지도교사 루이즈는 밤새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소녀가 바로 발라 가문의 딸인데 이 때문에 이제 루이즈는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14년 전에 이미 바버라의 오빠인 베어라는 아이가 실종이 됐고 지금까지 못 찾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엄청난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책임 하에 있었던 소녀이기 때문에 자기 사실 밥줄이 되게 위험해지는 거죠. 자기도 이 지도교사라는 직장도 되게 어렵게 구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마치 자기는 밤새 나갔다 오지 않은 척 아무것도 몰랐던 척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제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이 사건이 이제 14년 전 바바라 오빠 실종 사건하고 이제 뒤얽히면서 이 숲에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시작부터 제가 첫 문장 엄청 강렬한데 뭐였지? 그래서 보니까 침대가 비어 있다. 너무 상쾌해.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빈 침대는 바보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아요. 헷갈리지 않게 우선 뭐가 일어나는지 딱 보여주고 그리고 이 안에 루이즈의 이미 감정 변화가 다 나와요. 1장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은 활기차게 이제 나가면서 뭐라 하냐 바보라는 어디 있니? 그래서 지금 어디 있니 하면서 그녀가 아이들에게 활기차게 묻는다. 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스릴러인데 스릴을 위해서 이 인물들의 감정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는데 스페셜은 골고루 느껴지고 심지어 그 감정이 톤이 하나가 아니에요. 뭐 상실만이 아니라 누구는 나 망했다. 어떻게 속여보지? 라는 감정과 선택들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복수심에 불타는 감정을 품기도 하고 누구는 증오의 감정이 이야기가 풀어지면서 나오기도 하고 누구는 상실 누구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다채로운 측면이 확실히 있고 시작에서 저는 압도했다. 그리고 막 친구 같이 캠프에서 지냈던 친구들의 관점이든지 선생님의 관점 그리고 형사의 관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진짜 다채롭게 보여요. 맞아요. 근데 인물을 한 명도 안 버렸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첫 문장 그 침대가 비어 있다를 이거 읽으실 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눈빛이 더 많은 거 얘기. 스포일러로 말은 못하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침대가 비어 있다라고 중요한 것 같고. 네네. 근데 소설을 읽다 보면 제가 제일 놀란 건 그거였어요. 그냥 너무 훌륭한 스릴러로 다 읽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치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양이 살짝 부족한 듯 맛있는 코스 요리를 먹을 때 기분이 훨씬 좋거든요. 당연히 살짝 배는 고플 수 있지만 건강한 음식으로만 배를 채울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스페셜을 다 읽고 나서 그런 배부름이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작품 읽었다 하고 곱씹으면서 이제 소화를 해본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생각해보니까 주요 캐릭터들이 다 여성이야. 남성 인물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주요 서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다 여성이고 생각해보니까 형사도 여성 형사가 거의 주인공처럼 나오고 그 실종된 소녀 바버라를 찾는 내용이고 그리고 1장 시작은 그 바버라를 잃어버린 또 여성 교사잖아요. 전 이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사실 뭐 페미니즘 문학이다 또는 여성의 서사가 강하다라고 할 때는 그 주제 의식이 이미 초반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읽게 되거든요. 근데 스페셜은 스릴러야. 누가 봐도 스릴러야. 그 재밌게 읽고 근데 다 읽고 나면 야 이거 여성 서사로도 볼 수 있었잖아를 뒤늦게 발견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죠. 정말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스릴러의 요소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가끔 신념하고 그런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때문에 장르의 특성이나 문법이 조금 부서질 수 있거든요. 그게 싫다는 건 아닌데 이걸 이렇게 다 지켜놓고 돌아보니까 이런 여성 서사가 어딨어. 그리고 제가 읽을 때는 성장 소설로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와 근데 그게 다 읽고 나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스릴러로만 전 읽었어요. 와 너무 재밌어. 이 사람이 아니었어? 이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 썼던 거야? 바보라 하면서 딱 끝나서 재밌다 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이거 여성 성장, 여성 서사 완전히 그쪽인데 이 주제가 한 번도 스릴러의 이 특성을 무너뜨리거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에 더 큰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책은 거의 그 급인 거예요. 유시민 작가님이 재밌게 읽고 나중에 깨달으시는 거야. 이거 완전히 여성 서사였네? 라고 할 만큼 그냥 나이대가 좀 있는 독자들조차도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라는 지점에서 약간 감탄하게 됐었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배경이 1950년대에서 70년대인데 작가가 왜 그때를 배경으로 썼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시기가 이제 여성 인권에 있어서 되게 격변의 시기였던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여성 인물들이
구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도 있고 진보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엔 그 모든 여성들이 시대적 배경 안에서 얼마나 억압받고 있었느냐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느냐. 왜냐면 지금까지도 그거는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대를 찾다 보니까 1950년대에서 70년대였다. 이 얘기를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얘기가 전혀 스릴러적인 요소를 떨어뜨리지 않고 다 전달한 것도 소름이고 아, 너무 뛰어나다. 왜냐면 저는 그 바보라도 너무 귀엽고 바보라의 그러니까 너무 매력이 터질 때가 실제로 캠프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아기자기한 캠프가 아니라 진짜로 산악하고 막 다람쥐 가죽 벗기고 그러다 칼이 허벅지에 꽂히는데 툭 빼고 지혈하고 이러잖아. 아니 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보라 정도 돼야 이런 도전과 선택들을 할 수 있구나를 깨닫기도 하는데 바보라도 이렇게 매력적인데 전 트레이시도 되게 매력적으로 봤고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주요 인물 아닌데 앨리스 엄마 미칠 뻔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스릴러 안 그렇다니까요. 스릴러는 바보라만 얘기하고 끝내도 충분한데 왜 두껍고 왜 이렇게 훌륭하다고 하냐면 엄마 얘기가 나와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한국의 그 신파 스릴러 영화의 특징은 엄마는 울다 끝나세요. 고함 지르고. 아니요. 앨리스의 서사가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가다가 전 앨리스로 여기서 단편을 뺄 수 있다고 볼 정도로 서사가 그러니까 슬프게 완성되어 있는데 심지어 반전도 있어요. 앨리스의 삶에. 와,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작가님이 얼마나 여성들의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그런데 스릴러를 쓸 거잖아요. 그냥 이거를 진짜 아름답게 그 안에 녹여낸 거예요. 녹여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다 먹고 나니까 이 음식 안에 호두도 들어가 있어?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이렇게 녹여냈구나. 어떻게 이렇게 숨기셨을까? 저였으면 엄청 티냈을 거예요. 초반부터 막 여성 맞아. 인권에 대한 얘기를 막 만약에 그 등장인물 캐릭터에 넣었을 거고 그거에 충돌하는 내용을 썼을 거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로 담아내면서 작가님의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끌어오르는 감정을 잘 참고 인물의 그 애정을 쏟으니까 나중에 발견되면 앨리스만 해도 저는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트레이시라는 인물도 보면은 사실은 트레이시라는 인물은 바버라의 대조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온전한 사랑을 받았을 때 인간은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트레이시니까 저는 읽으면서 트레이시가 어떤 가장 아이 같은 선택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버라는 이럴 수 없음에. 그쵸. 작가님이 진짜 뭐 이 표현이 되게 날것이지만 이를 갈고 잘 쓰셨다. 이거를 쉽게 이 소설을 소위 말해서 그 얘기하려고 쓴 거야 라는 걸 하지 않기 위해 소설 자체 완성도를 진짜 끝으로 상정해서 다 쓰셨지만 그 안에 이런 장치들 시대에 대한 내용들과 아니면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쓰신 거 보니까 또 실화 바탕으로 또 그런 맞아요, 이야기들 맞아요.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축에 이제 여성 소사가 있다면 한 축에는 이제 계층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미국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배경이 되는 에디론텍 산맥이 원래는 이제 정말로 실제로도 부호들의 별장 지대였어요. 그레이트 캠프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워낙 산림이 우거지니까 벌목 산업이 이쪽에서도 되게 활발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부호들이 와서 별장 짓지 그리고 이제 관광 산업도 들어오지 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이 산림의 어떤 중요성, 이 산림을 지키는 거의 중요성에 눈을 뜬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가 이제 보호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좋은 일이지만 그곳을 생계 터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밥벌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기서 거잖아요. 갑자기 뭐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벌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벌목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뭐랄까 미국 환경주의 역사의 어떤 명암이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이 에디론텍 산맥인데 그 에디론텍 산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고 작품 속에서는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일자리를 잃은 동네 사람들이 이 반라 가문이 창출한 일자리에 어떻게 보면 기대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과 반라 가문 사이에 묘한 그 불안감과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 밖에도 등장하는 그 연쇄 살인범이나 베어 이야기도 실제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좀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연쇄살인마 캐릭터조차 요렇게 해버리니까 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얘기 못 하겠어요. 이건 진짜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뿌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의외로 그냥 스릴러잖아요. 다 읽고 나면 갑자기 자연에 대한 생각을 해요.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이 나무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갑자기 지금 얘기하실 때 떠오른 장면이 그거였어요. 여기 안전수칙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숲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소리 지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요. 음. 못 찾으면 어떡할 것이며 음. 그게 완전히 숲에서 나약한 인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숲은 위험하니까 마치 네.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 막 귀신도 있고 살인마도 돌아다니니까 너네가 개척하거나 길을 찾지 말고 그냥 앉아서 소리만 쳐라. 그럼 우리가 찾을 테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해줄 게인데 어떻게 보면 숲을 어른들이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의 딱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여라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숲 자체가 진짜 거대하니까 네, 네. 이들이 컨트롤하는데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네. 느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문에 어떻게 보면 크나큰 권력을 드러내기도 하는 명령 또는 안전 수칙 같은데 그걸 어기는 또 캐릭터가 바보라이기도 하잖아요. 자꾸 막 밤에 사라지고 초반부터.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이 땅의 비극, 네.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거인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지? 또는 그 주인은 진짜 이 땅을 소유할 만했는가? 그렇다고 이렇게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면 되는가? 이런 주제들까지 이어지니까 좀 미국 역사도 갑자기 막 떠오르고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땅이 원래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원래는 정착했던 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렵하고 이걸 읽을 때 되게 인상 깊었고 재밌던 게 루이즈는 되게 사실은 그 지도교사 루이즈는 구식의 인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TJ가 사냥 연습을 했다고 하나 그러니까 왜요? 그 인디언 때문에요?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1750년대도 아니고 근데 또 그 와중에 같은 시대에 살지만 TJ는 되게 의아하게 쳐다보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런 게 되게 TJ 또 재밌었어요. 매력 엄청나죠. 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한번 메모장에 저도 조금씩 쓰면서 읽었는데 인물들을 이렇게 쓰고 특징을 쓰다 보면 사랑에 빠져요. 응. 약간 살인마한테도 빠질 뻔했어. 응. 그가 자신의 과거와 조상들 얘기할 때 갑자기 이 맞아. 사람도 응. 물론 뭐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 아닌데 응. 이 사람도 뭔가 사연이 있어. 근데 그 사연이 사연팔이가 아니라 그렇지 그럼 이 사람한테도 어떤 일은 비극이었고 그냥 안전하게 숲을 지키는 게 자기에겐 어떻게 보면 뿌리가 훼손당하는 일일 수 있어 라는 것까지 가니까 인물들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어떤 인물은 미운데 진짜 밉다가 이렇게도 밉다가 저렇게도 밉다가 진짜 미워진다라는 징글징글한. 네. 대표적으로 뭐 바버라 아빠가 진짜 밉고 네. 너무 네, 별로야.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서사는 저희가 잘 얘기 안 할 정도로 너무 뛰어나다. 뒷부분 얘기를 안 하니까 서사를 많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인물들 그리고 파헤치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자연 그리고 여성 관련된 이야기나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상을 담으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이 있어서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읽으면 소설인데 똑똑해지는 느낌도 들어요. 다 읽고 나면 생각할 거리가 진짜 많아지기 때문에 가을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희 한번 이 장면을 꼭 그래도 독자분이 한번 읽어주시거나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정이 붙기 시작한 장면은 이 장면이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빠 베어가 사라졌을 때 동네 의용 소방대원들이 이 반나 가문의 여름 별정을 독립 독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로 온 장면이에요. 근데 의용 소방대라는 게 왜 마을이 너무 작으니까 소방서가 있을 수 없으니까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힘을 합쳐서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네의 자랑이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이 베어가 사라진 당일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뭔가를 중심이 돼서 일을 할 것 같은데 다음날 와보니까는 사실 이 사람들이 원오브 댐인 거예요. 그냥 경찰들, 뭐 변호사한테 다 일이 넘어가 있고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이 마을 생계 운영 특성상 그냥 여기 와가지고 아이를 찾는 일이 그냥 노동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내가 너무 속이 쓰리고 너무 창피해서 이런 창피를 준 이 인간들이 망하는 꼴을 내가 보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계속 읽어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네. 네. 의외의 장면이죠. 어떻게 그죠. 보면. 그러니까 서사의 아주 큰 이야기는 아닌데 그 장면에서 딱 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소설이. 네, 그럴 때가 있고 저는 좀 다른 측면인데 정이 든 건 아니고 정이 누구한테는 엄청 떨어지면서 저 약간 눈물이 나는 장면이 아까 언급했던 앨리스 이야기 안에 언니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어떤 엄청나게 잘못된 그 실수를 하필이면 여동생한테 들키는 거죠. 근데 그 장면에서의 앨리스의 그 감정, 그러니까 바버의 엄마가 그걸 느끼는 감정들이 이 엄마가 지금 왜 정신 나갔고 사람들이 저 여자 미쳤어 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있었나라고 할 때 그 서사의 완성이 되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숲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 할 때 그 자연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너무 위험할 게 많아.
그래서 어쩔 수 없게 거기에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통제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자연스러운 거로부터 또는 자연의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냐가 아니라 통제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자꾸 그 본능적인 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 여기서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일 안 좋은 의미로 자연적인 행동 그리고 자연적인 본능에 따른 행동을 가장 그 저택 한복판에서 펼쳐지잖아요. 그것도 앨리스가 그걸 발견하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는 결국에는 인간의 그 폭력성과 이상한 표현을 자연스러움은 막아낼 수 없구나를 또 보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앨리스 개인에게 이게 너무 비극인데 앨리스가 누구냐? 바버라의 엄마인데 현재 상태는 딸이 실종됐고 그리고 14년 전에는 아들이 실종됐고가 아니라 사실은 실종 후 사망으로 여겨지잖아요. 당연히 그 긴 그죠.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의 삶은 너무 불쌍해. 이렇게 가련할 수 없을까? 근데 처음부터 앨리스가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도 해보고 씨름도 해보고 사랑을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갈 때 꺼이꺼이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앨리스가 나올 때 굉장히 무력하잖아요. 알약을 계속 먹으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이제 뒤에 갈수록 점점 설득력 있게 이제 그려지는 그런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작가의 어떤 필력에 되게 놀랐던 게 침대가 비어 있다를 기억을 하면 나중에 가면 재밌다 그랬잖아요. 그게 작가가 특정 문장을 어느 위치에 가서 다시 반복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거기서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남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래요. 찾아보세요. 이게 이북으로 보시면 그게 좋죠. 이북으로 보시면 단어 검색할 때 좋잖아요. 침대 언급이 몇 번이야? 침대 언급 진짜 많아요. 그냥 검색해도 100개 넘게 뜨거든요. 보통 이렇게 단어를 많이 안 쓰잖아요. 침대가 뭐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는 것도 재밌습니다. 찾으면서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요. 제 눈앞에 근데 네. 아마 보시다 보면은 침대가 비어 있다를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그 딱 특정 문장 나왔을 때 이것 때문에 그 편집자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북 기준으로 141번 나와요. 침대가. 그래요? 이거 재밌다. 네,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진짜 네 이런 장면들. 당연히 실종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는 장면도 너무 좋고 저는 유디타라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너무 반가웠었어요. 이제 너무 많은 인물이 당연히 등장을 하고 앨리스는 이제 막 호감이 가거나 좋아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고 저는 호감이 진짜 많이 간 인물이 이 유디타 또는 주디라고도 불리잖아요. 너무 좋았던 게 스토리가 다 불안한 거야. 그 누구도 내가 이 사람을 괜찮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바보라조차 난 믿을 수가 없어. 얘가 실종이 누가 데려간 건지 자기가 나간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애가 아까 말했듯이 걸크러쉬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무슨 실수를 했나까지 나중에 생각이 드는데 한 명은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게 유디타 나올 때마다 과거 어떤 시절을 보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지금 어떤 마음인지가 막 나올 때 이 사람 정직해. 이 사람 성실할 거야.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항상 유디타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되게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이야기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나오면 마음이 우선 좀 시원시원하고 질문할 거 딱딱하고 의심할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순진하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호감 갔던 우리 주디 형사님. 저는 계속 지금 루이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일 정이 갔던 인물은 루이즈였거든요. 기승전결 루이즈. 왜냐면 루이즈는 이제 기존의 가치관에 희생되는 인물이면서 자기도 구식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제 생각엔 이 이야기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맞이하는 인물인데 루이즈가 이제 중간에 이제 과거를 떠나 보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작가도 되게 그 장면을 감동적이게 썼지만 편집자가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울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왜 울었는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가를 생각해보면 제가 좀 루이즈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이즈는 그냥 자신의 처지를 조금 구식의 방식으로 타파해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 사실을 너무 죄책감을 가지면서 깨닫잖아요. 근데 사실 앞에 제가 편집을 할 때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루이스 네가 좀 자초한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내가 너무 구식의 방식으로 얘를 보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그 장면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면서 되게 눈물이 나고 끝까지 좀 계속 신경이 쓰였던 인물이었어요. 루이즈가. 그래서 전 루이즈가 저한테는 되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언제 마음이 좀 풀렸냐면 TJ랑 만나서 그렇게 거기서 머물잖아요. 그럼 막 월든 책 얘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이 둘이 가장 상충돼. 가장 안 어. 어울려. 네. 그런데 만나서 지내고 서로의 속마음을 좀 드러내는데 좀 슬픈 거는 마지막쯤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TJ가 물어봐요. 이번 주에 그 남자랑 만난 적 있어 하는데 없어요 라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딱 그 한 챕터가 끝날 때 루이즈가 어쩔 수 없이 그 거미줄 같이 걸려있는 자기 운명 같은 것도 좀 비극처럼 다가와서 네. 되게 이 장면에 좀 마음이 풀리긴 했어요. 그래 루이즈 너의 최선이었겠지. 네. 내가 볼 땐 최악인데 네. 너의 최선이었겠지. 네. 근데 TJ랑 만나니까 너무 약간 어떤 측면에서는 귀엽고 그리고 주체적으로도 보여요 심지어.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맞아요. 루이즈의 애증이 좀 많긴 한데 좀 짜증날 때가 많았어. 근데 그 장면에서 TJ가 조금 자기를 받아주니까 음. 이 루이즈라는 인물이 너무 신나해서 까불잖아요. 네. 그거 보는데 진짜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네. 이렇게 주인공 얘기를 덜한 소개가 있을까인데 네. 바버라는 그냥 읽으시. 근데 전 이런 소개가 맞는 게 네. 바버라는 실종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다 회상이잖아요. 네. 친구들의 과거 이야기나. 그래서 저희처럼 바버라를 덜 소개하는 방식의 소개가 맞는 것 같다. 네, 맞아요. 실종됐거든요. 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렇구나. 후딱 갔네. 어머, 그렇죠. 저희 진짜 네. 최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쉽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1시간짜리가 아니야. 네. 하나만 더 얘기를 네네. 할게요. 네. 네, 제가 이 작품을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나 왜 계속 루이즈 얘기만 하지? 이름이 많이 헷갈리잖아요. 네네. 루이즈. 네, 그리고 막 맥클렐런, 2세 주니어, 시니어, 뭐 제일 피터, 제이 피터 계속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영미 소설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성만 부르거나 음. 이름만 부르거나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책의 경우에는 가독성을 위해서 그걸 좀 통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정리를 하고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그대로 나누는 쪽으로 유지를 했던 게 이름이 헷갈리는 게 이 작품을 읽는 독서 경험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유층이 뭔가 계급화된 자신들의 위치를 과시하는 장치가 이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왜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되게 꼴값하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들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러시아 문학 한번 읽고 오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스페시는 그러네요. 귀여워. 인물이 조금 여러 명이지 뭐 이거 가서 뭐라 하실 분은 네. 까라운 분의 형제들을 읽어만 읽다가 오시면 갑자기 스페시 너무 재밌고 술술 읽힌다. 근데 이거는 과언이 아니라 진짜로. 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전 그렇게 남길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을 남기고 왜 이렇게까지 꼴값 떨어 이러면서 맞았어요. 꼴값을 떠는 걸 이 작가가 약간 일부러 포착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측면은 또 그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제 좀 마무리를 어쩔 수 없게 이거 1시간 갖고 안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진짜 딴 얘기 거의 안 했는데 마케팅 얘기 하지 말 걸 그랬나? 근데 그거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 책이 제2의 월든 같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이 소설에서 월든을 심지어 루이즈가 까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TJ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읽어 이렇게 하는 되게 재미난 장면이 있는데 월든이 그 당시에는 지금 읽으면 이상한 장면도 많고 또 유명한 일화 또는 해석이 있죠. 뭐냐면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그렇게 딱 자립적인 인간처럼 자연 속에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 마을과 가까웠고 그리고 빨래를 어머니가 해줬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데 그 비아냥거리 맞아요. 비아냥거려도 되고 조롱해도 돼요. 이게 옛날 분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선구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지식인 남성이 거의 없었죠. 미국 기준으로는. 그러면서 도시에만 사는 게 문명인이 아니라 저 자연과 함께 사는 게 어쩌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다를 몸소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월든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저는 스페신이 제2의 월든처럼 우리한테 저 숲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위협, 어려움, 도전 같은 것들인데 거기에 충분히 어리고 아직 미숙해 보여도 나아갈 수 있어. 너무 안전 지역에만 있지 마라고 말하는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여성, 소녀 캐릭터들에게 하는 말 같아서 그러니까 월든처럼 읽으라는 게 아니라 제2의 월든처럼 나가라. 근데 빨래는 너가 하고 너가 다람쥐 껍질 벗기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과격한 월든인 거죠. 네, 그렇게도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고 나서 저한테 대학생 필독서라고 그래서 그래서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필독서를 한번 읽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사회나 누군가 부모든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가 좋은 말인데 이게 가끔은 혹시
그 나이대의 사람들을 올가매는 게 아닌가. 음. 지지해주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숲의 신은 나아가라. 숲이 널 기다리고 있다. 라는 좀 말 같아서 되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혼자 다 읽고 나서 감동에 혼자 맞아 그렇지 라는 또 감상도 있어서 네, 네. 그런 포인트도 한번 기억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 멘트 한마디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요? 네. 아니요. 이 숲의 신 많이 독자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독서를 하실 수 있다고 확언하고요. 저희 이야기가 조금의 가이드 또는 다 읽고 나서 맞아 나도 그랬어라는 약간 독서 모임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은행나무 해문화 라인업은 계속 잘 나올 예정이니 맞죠? 네, 네. 그럼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네. 네, 탐독주의도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